안녕하십니까.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. 지금 갈아타면 큰일 납니다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보통 본인이 보유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매매 가격 상승이 어떻게 행동할까요? 뭐 대부분은요 그냥 살죠. 뭐 올라도 내 집이고 떨어져도 내 집이다,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. 자,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요,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더 좋은 상급지로 옮기려는 수요도 꽤 있습니다. 특히 2020년 중저가 아파트 상승세가 고가 아파트 상승세를 훨씬 더 뛰어넘었거든요. 그래서 작년에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노원구였습니다. 특히 9억에서 10억이하 아파트 상승세가 유난히 높았거든요. 법 제도상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. 10억 초과 주택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15억 이하 주택으로 많이 몰렸고요. 또한 갭 투자 수요도 30대 갭 투자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투자 수요, 실수요 같이 유입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게 이 가격대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기존 주택에서 상급지로 옮기기 시작해요. 자, 그런데 기존 집 처분하고 대출도 포함해서 교통, 교육, 우수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안 되죠. 이것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 문제는 여기서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. 두 채에서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려볼까? 어차피 저금리에 돈이 갈 곳도 없잖아. 자, 어떤 제도를 활용하냐? 1세대 1시적 2주택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. 자, 일단 이 제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. 자, 1세대 1시적 2주택은요, 기존 주택이 있어요. 내가 살고 있죠. 자, 이 기존 주택 보유한 지 1년 지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합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 기존에 살던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요. 지금 이제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 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죠. 자, 그리고 나서 이 신규 주택 매수한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은, 이 기존 주택 처분할 때 나는 2주택자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게 바로 이 1세대 1시적 2주택 제도입니다. 실수요 1주택자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테크 방법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는 지적에 12.16 부동산 대책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. 자, 원래는 신규 주택 취득하고 나서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아까 3년이라 말씀드렸는데,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으로 줄어들고요, 전입 의무까지 부여가 된 겁니다. 자, 그래서 한마디로, 자, 신규 주택 취득하고 나서 내가 여기 들어가 살아요. 그럼 기존 주택을 좀 집값 오를 것 같으면 한 2, 3년 보유하고 싶은데 1년 이내에 팔라네. 자, 그런데 1년 이내 팔 때 세입자 끼고 파는 게 좋아요, 아니면 안 끼고 파는 게 좋아요? 실거주 가능한 목적 상태에서 파는 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새 끼고 나서 팔 바에는 그냥 아예 일시적 2주택 하지 말고 그냥 2주택 팔리고 나면 바로 이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.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외하고는 거의 막혔다 보시면 돼요. 자, 그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? 만기가 긴 세입자가 포함된 주택을 사는 겁니다. 자, 이 신규 주택에 들어가 살지 않고 갭 투자로 사놓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갭 투자로 사놨을 때 그 안에 세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세입자 거주 기간까지 매도 기간을 연장해 줬어요. 12.16 부동산 대책에서 예외를 인정을 해줬습니다.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거예요. 자, 그럼 이런 식으로 일시적 2주택은 될 수 있잖아요.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신규 주택 매수 갭 투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? 자, 여기서 세 가지 방안 정도가 있어요. 첫 번째, 기존 주택을 전세로 주는 거예요. 자, 본인은 월세 거주하고 여기에 집을 비워놓은 다음에 세입자를 받아서 이 세입자한테 돈을 받고 이 신규 주택의 갭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. 왜 그렇게 하죠? 기존 주택에 그냥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사면 안 되나요? 안 돼요. 이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,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주택담보대출은요,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내가 이미 구입한 상태에서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. 자, 그런데 나는 무조건 기존 주택 사려겠다 사는 사람들은 월세 들어가진 못하고 부모님한테 대여를 받거나 신용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1년에 한 차례씩 생활 안정자금 1억씩 받아다가 그것을 일정 부분 모아서 갭 투자에 나설 수도 있는 부분이죠.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. 자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, 지금 일시적 2주택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극강의 위험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내가 5억이 분양받은 주택이 10억이 됐습니다. 자, 그런데 나는
이제 제대로 좀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. 주택가격 상승을 맛봤더니 한 채 더 사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나는 월세로 들어가 살고, 자, 이 주택은 전세 6억에 주게 되고요. 그 자금에다가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15억짜리 주택을 갭 투자에 나서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9억 현금으로 25억 자산을 소유한 거잖아요. 자, 그럼 기존 주택은 이 주택 취득 시점에서 세입자가 나가기 전까지만 처분을 하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10% 하락을 했어요. 자, 뭐 10% 하락 정도는 충분히 조정기에 있을 수 있죠. 그런데 양쪽 주택에서 하락하게 되잖아요. 2억 5천만 원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. 문제는 나는 9억을 투자했는데 2억 5천 하락한다는 건 투자 자금의 27%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될 정도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. 20% 하락한 거예요. 5억이 하락한 겁니다. 자, 9억 투자했는데 5억이 날라갔어요. 4억 남았습니다. 투자 자금이 55% 손실이 났다는 거죠. 자, 집값이 하락하지 않더라도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것도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자, 만약 전세금이 10%씩 하락한다 볼게요. 양쪽에 6억 그리고 8억 정도의 전세가 들었었는데 기존 주택 6천, 신규 주택 8천, 총 1억 4천의 현금이 필요합니다. 자, 10%가 아니라 지금처럼 만약에 전세금이 20% 하락한다고 쳐볼게요. 기존 주택 1억 2천, 신규 주택 1억 6천, 총 2억 8천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나? 없다. 이미 신용대출까지 다 끌었었다는 거죠. 자,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매매 전세 가격이 떨어질 리가 있냐? 게다가 경제도 안 좋다며. 자,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경제가 좋아져서 위험한 겁니다. 자, 아파트, 매매, 전세는 모두 금리가 가장 큰 변수예요.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. 10억짜리 아파트 그냥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서 깔고 앉아있는 이유는 간단해요. 이 10억 아파트를 거주를 통한 기회비용이 연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. 그런데 이 10억 아파트 기준금리가 1.5% 되고 예금금리가 2% 되면 이 10억 아파트 깔고 앉아있으면서 연 2천만 원의 기회비용이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. 금리 변화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. 자, 전세 가격도 똑같아요. 전세 5억 받던 거 지금은요 2년에 700만 원 이자 수입밖에 안 주지만 금리가 1.5%, 예금 금리가 2.0%가 되면 2년간 2천만 원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돼요. 전세금의 가치가 3배가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죠. 그래서 기준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가 좋고 물가가 오를 때 발생한다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어떻게 발표가 됐죠? 성장률과 물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. 자, 하지만 불확실성과 아직 이 전망치가 수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동결을 한 거예요. 자, 투자 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는 금리 인상의 지속성에 영향을 받습니다. 한 번 올린다고 아까 봤던 그런 심각한 상황은 펼쳐지지 않는데 한 번 올리고 나서 단기간에 한 번 더 올리잖아요.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철석처럼 믿고 있는 지금 0.5% 수준의 저금리는요. 아무리 길게 봐도 1년도 안 남아 있어요. 빠르면 올 10월이나 11월이고요.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올리게 돼 있습니다. 근데 한 번 올리게 되잖아요. 그 이후에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지속된다면요. 급속도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. 왜? 한 번 찾아온 인플레는요. 제거가 극대로 힘들고요. 지금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인플레가 누적되어 있다. 인플레 상승 압력이 굉장히 누적된 상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.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 한다는 건 자살행위예요. 자,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제일 먼저 전세 가격이 영향을 받습니다. 자,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 수요는요,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. 야,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은, 야, 나 상환할 돈 없으면 그냥 집 팔아서 전세금 돌려주면 됐지.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, 일단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갭 투자자는 절대 유입하지 않고요. 실수요자마저도 관망에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금리 상황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 제도를 선택한다는 거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가깝다. 굉장히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. 자, 왜냐면 중저가 아파트까지 전부 다 올라갔잖아요. 수도권 전역으로. 그러다 보니까 야, 주택가격 상승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와,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자 굉장히 많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일시적 2주택은 그냥 실수요자들을 위한 제도니까 이거 활용해도 괜찮겠지. 굉장히 위험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.
자, 여러분들 전세 가격 하락한 지역 보면 급매물이 많은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왜 그런가? 이런 이유에서도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. 물론 갭 투자자들이 여러 채를 사놔서 전세 가격 하락에 동시에 매도 압력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, 이런 식으로 실수자들도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서 갈아타기를 시도하다가 자,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. 그런 상황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올 가능성이 큽니다. 특히 내년 말과요, 내후년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부분이죠. 왜?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울 지역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.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. 좋아요, 구독,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